수식을 쓰지 않는 현대 물리학 입문, 아인슈타인 이후의 자연 탐험, 한명수 편저, 전파 과학사. 머리말. 현대는 과학의 시대라고 일컬어진다. 과학의 어느 분야나 그 발전상은 놀랄만하다. 그 가운데서도 더욱 눈부신 진보를 이룬 것이라면 우주 로켓 발사로 상징되는 자연과학일 것이다. 이 책은 자연과학 가운데서도 최첨단을 걷는 현대 물리학의 최고 이론을 전문학자의 좁은 세계로부터 해방하여 일반 독자의 공유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썼다. 바야흐로 물리학은 자연과학의 중심이 되어 그 성과는 생물학, 의학, 천문학 등 다른 자연과학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물리학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 참가성을 발휘하고 있다. TV나 전자계산기 등은 물리학의 한 응용 부분인 전자공학의 성과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물리학상에보다 획기적인 큰 발견이 공업에 응용되어 인류 사회를 더욱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현대 물리학을 어려운 수식이 가득 찬 것으로만 생각하고 자신들과 전혀 인연이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단정짓는 것 같다. 물론 현대 물리학의 이론은 고도의 수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아인슈타인도 말했듯이 수식이란 물리학의 이론을 표현하기 위해 쓰이는 보조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수식을 몰라도 그 뒤에 숨은 뜻을 이해한다면 현대 물리학의 골수를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전문적인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현대 물리학의 최고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특수 상대성 이론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 불확정성 원리 같은 고도의 이론을 수식을 전혀 쓰지 않고 설명하였다. 수식을 겁내는 사람도 단번에 사람의 지적 활동의 최고봉으로 오를 수 있게 목말을 태워드리는 일을 이 책이 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현대 물리학 이론이란 어떤 것일까? 실은 이것이 엄청나게 기묘하고 유쾌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 물리학은 10조 킬로미터에 50억 배나 되는 초거대 우주에서 시작하여 1조 분의 1mm라는 극미의 세계에 이르는 모든 자연현상을 해명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감각을 훨씬 뛰어넘는 이 세계에서는 우리의 어떤 공상도 미치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해명하려는 물리학의 이론도 상식을 훨씬 넘어서게 된다. 이 책을 읽고 여태까지의 자연관을 바꾸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또 여기 쓰인 아이디어에 자극받아 상상력을 크게 개발하여 공부나 일에 유용하게 이용하는 사람, 자연과학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사람도 나올 것을 기대하겠다. 챕터 1. 현대 과학의 최첨단을 걷는 물리학. 1. 사람의 어떤 공상도 뛰어넘는 기묘한 세계. 사람의 지식력에는 한계가 없다. 추운 겨울 아침 기차의 유리창은 차내의 더운 수증기로 설화가 서린다. 이런 때 누구라도 유리창의 설화를 닦아내고 바깥 경치를 보고 싶어질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주변의 풍경을 알고 싶은 본능적 욕망, 지식욕, 호기심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람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연의 범위는 극히 좁다. 예를 들면 우리는 10분의 1mm 정도 크기의 물체 모양을 육안으로는 잘 볼 수 없다. 또 육안으로 달과 별 중 어느 쪽이 먼 곳에 있는지도 알 수 없다. 현대 물리학은 교묘한 이론과 기계의 도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연의 범위를 상식으로는 상상도 못할 만큼 확대하는 데 성공하였다. 현대 물리학의 시야는 실로 50억 광년, 1광년은 빛이 1년간 날아가는 거리, 50억 광년은 50억의 10조배 킬로미터의 초거대 우주로부터 1조분의 1mm의 초극미의 소립자, 원자를 형성하고 있는 기초적 입자의 세계까지 확대되었다. 또 공간과 더불어 시간에 대해서도 그 시야를 놀랄 만큼 확대하고 있다. 물리학자는 실생활에서는 아무리 느린 성품의 사람이라도 10조분의 1에 100억분의 1초간이라는 초미소 시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또 아무리 성급한 물리학자라도 10억 년이라는 초장 기간에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생각해야 한다. 다시 현대 물리학은 에너지의 분야에서도 크게 시야를 확대하고 있다. 그 시야는 감각으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초미소 에너지 현상부터 원자 수소 폭탄의 폭발 에너지 이상의 초거대 에너지 현상까지 확대되었다. 그럼 현대 물리학은 이렇게 시야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자연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냈을까? 초감각적 세계는 감각적 세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범위보다도 극단적으로 크든가 작은 세계는 전혀 성질이 다른 세계라는 것이다. 즉, 자연은 질적으로 다른 많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자연의 다층적 구조라고 부르자. 고대 인도 사람은 지구를 받치는 코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현대 물리학의 진보로 자연이 다층적 구조인 것이 알려지기 이전에는 사람들은 자연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현대에 와서도 현대 물리학을 모르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다층적 구조란 어떤 것인가를 아는데 참고가 되므로 자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의 예를 들어보겠다. 누구나 한 번쯤은 우주가 유한한가, 무한한가라는 의문을 가진 일이 있을 것이다. 만약 유한하다고 하면 우주 공간이 아무리 광대해도 반드시 그 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 바깥에 무엇이 존재할 것이라는 의심을 아무래도 피할 수 없게 된다. 필자의 학창 시절에 동급생 가운데 늘 우주의 끝을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의심의 연쇄 반응으로 드디어 신경쇠약에 걸려버렸다. 물리학자는 우주 공간의 끝에 대한 이런 의문은 옛날 사람이 대지의 끝에 대해서 품었던 소박한 의문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먼저 옛날 사람의 소박한 의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육안으로 보이는 범위에서 대지는 평면상으로 보인다. 바다를 잘 관찰하면 수평선에서 해면이 좀 휘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옛날 사람은 거기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은 해면도 평면이라고 믿고 있었다. 옛날 사람은 평면 모양의 육지 및 해면 위를 직진하면 마침내는 그 끝에 다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지 끝에 바깥에 존재할 암흑의 세계를 공상하였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모르는 세계인 까닭에 공포의 세계였고 그들에게 겁을 주었다. 만약 옛날 사람이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의 둥근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다면 그들은 얼마나 놀랄까? 그리고 그들의 공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더욱이 사람은 지구가 구형인 것을 안 뒤에도 지구의 반대쪽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 지구가 우주 공간에 받침이 없이 떠 있다는 것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구가 무엇으로 반드시 받쳐져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것이 공상을 낳아 고대 인도 사람은 엄청나게 큰 거북이나 코끼리가 지구를 받치고 있다고 믿었다. 뉴턴도 우물안 개구리였다. 옛날 사람과 현대인의 지적 능력에 큰 차이가 있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믿었을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옛날 사람은 그들이 살고 있던 좁은 땅에서 얻은 경험적 지식으로 대지 전체의 구조를 설명하려 했기 때문에 잘못 생각했던 것이다. 육안으로 보이는 육지와 바다가 평면이고 또한 모든 물체는 아래쪽으로 운동하는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경험적 지식이었다. 물체가 아래로 운동하는 것이 자연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였다. 지구의 인력으로 물체가 아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말이다. 이렇게 좁은 경험적 지식이 대지 전체에까지 쓰인다고 믿었던 것이 그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게 된 원인이었다. 먼저 이야기한 우주 공간의 끝에 대한 의문도 이와 같이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초거대의 세계에 대한 얘기지만 이것과는 반대로 극미의 세계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였다. 필자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교장이시던 숙부께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셨다. 원전은 태양계를 작게 한 것과 같다.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는 전자가 돌고 있다. 원자핵은 태양과 같고 전자는 지구 따위의 행성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자의 표면에는 아주 작은 초미소 인간이 살고 있을지 모른다. 태양계를 포함하는 우주는 초거대 인간의 몸의 일부분일지 모른다. 초미소 인간이나 초거대 인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허풍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자가 태양계를 축소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은 지금도 통용되는 것이다. 실은 이것도 현대 물리학으로 보면 큰 잘못이다. 유명한 독일의 시인 괴테는 자연은 그 전모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가 땅 위에서 시각이나 청각 등의 감각으로 직접 알 수 있는 범위는 자연 전체로 보면 극히 작은 범위이다. 그것보다도 거대한 세계나 미소한 세계에서는 자연의 성질이 아주 달라진다. 감각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지식을 자연 전체에 통용시키려 하면 지금 얘기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 고전 물리학의 창시자 뉴턴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바닷가에서 놀며 반짝이는 작은 돌을 찾아내고 때로는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조개 껍질을 주우며 즐거워하는 어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리의 대해는 그 어린이 앞에 탕구되지 못한 채 가로놓여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만유인력, 모든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 예를 들면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의 운행도 이 작용에 의한다의 발견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뉴턴으로서는 매우 겸손한 말이다. 그러나 이 겸손한 뉴턴조차도 자기 말과는 달리 바닷가에서 얻은 지식으로 큰 바다의 현상을 설명하려는 잘못을 자신도 모르게 저질렀다. 그것은 챕터 5, 시간이 지연되고 공간이 수축하는 세계 부분에서 밝히겠다. 우리도 아직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연에 대해 흥미와 신비성을 가르쳐주는 현대 물리학. 감각적 세계의 물리 현상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기초로 한 물리학으로 설명된다. 감각적 세계는 상식이 통용하는 세계이므로 그것을 설명하는 물리학도 이해하기 쉽다. 그런 물리학을 고전 물리학이라고 한다. 그런데 초거대의 세계인 우주와 초극미의 세계인 소립자의 세계는 감각적 세계와는 이질적인 세계이다. 거기서는 상식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기묘함은 인간의 어떤 공상보다도 훨씬 기묘하다. 그 세계들은 초감각적인 규모의 공간과 시간과 에너지가 혼합된 기묘하고도 신비한 세계이다. 이런 세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고전 물리학은 통용되지 않는다. 고전 물리학을 확장하여 초감각적 세계도 설명할 수 있게 한 것이 현대 물리학이다. 그럼 왜 물리학자는 한없이 그 연구 시야를 넓히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 때문이다. 그런데 먼저 얘기했듯이 자연이 다층적 구조여서 제각기 층의 성질이 다르다면 아무리 자연에 대한 지식을 넓혀도 감각적 세계 밖의 층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활에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해두지만 다층적 구조란 서로 관계없는 많은 층의 겹침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자연은 원래 하나이므로 각 층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감각적 세계인 우리 실생활의 장도 초감각적 세계에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물리학에 의해서 자연의 이해가 깊어지면 그 지식은 과학기술에 응용되어 사람의 생활이 풍부해진다. 이를테면 전자공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계산을 처리하는 전자계산기를 제공했다. 원자력의 개발도 현대 물리학의 응용 중 하나이다. 현대 물리학의 뛰어난 점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물리학자 이외의 사람이라도 이를 알게 되면 초감각적 세계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연의 기묘함, 흥미로움, 끝없이 깊은 신비성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그런 자연의 신비에 도전한 물리학적 연구 방법은 물리학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물을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따라서 현대 물리학은 현대인의 섬세한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동시에 현대 생활의 살아있는 교양으로도 그 효용이 크다.
새 이론은 언제나 광기가 있다. 원자 물리학의 창시자인 덴마크의 닐스 보어의 서거 소식을 접했다. 몇 해 전 뉴욕에서 열린 물리학회 석상에서 그의 강연 내용이 생각났다. 그 학회에서 원자 물리학자인 오스트리아 태생의 파울리의 소립자에 관한 새로운 이론의 발표가 있었다. 1시간쯤 걸려서 발표가 끝나자 이어 젊은 물리학자들로부터 새 이론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다. 그 뒤에 보어는 간단한 총평을 요청받았다. 보어는 총평 끝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파울리 교수의 이론이 미치광이의 푸념과도 같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이 옳을 가능성이 있을 만큼 완전히 광기가 있는지 문제입니다. 이 말의 뜻을 좀 설명하겠다. 이것은 물리학의 진보의 역사에서 초감각적 세계의 현상을 설명하는 새 이론은 항상 당시의 물리학의 상식으로 생각해서 충분히 광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완전히 광기가 있는 논문은 옳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완전히 광기에 찬 것이 옳은 논문이 되는 필요 조건인 것이다. 불충분한 광기는 옳은 이론일 가능성조차도 없다. 몇 년, 몇십 년 뒤에는 상식이 될 새 이론도 발견 당시에는 발견자 스스로도 진짜 뜻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광기에 차 있다. 예를 들면 현대 물리학의 기초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발견 당시 너무도 광기 어린 것이었다. 그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그토록 위대한 발견에 대해서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묘한 얘기다. 미치광이 짓을 흉내내는 것은 쉬운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가령 우리에게 완전한 사고의 자유가 주어지고 완전히 미치광이 짓을 생각해내려고 해도 그 미치광이의 정도가 상식과 잠재의식의 범위 밖으로 벗어나기는 어렵다. 따라서 완전히 광기 어린 것을 생각해내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대 물리학의 진보는 인간의 두뇌의 위대함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상상력이다.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도 상상력 쪽이 훨씬 소중하다고 말했다. 그럼 우리도 현대 물리학의 초감각적인 세계로 헤치고 들어가서 상상력을 길러보자. 2. 우주에는 끝이 있는가? 우주는 휘었다. 아인슈타인의 우주론. 사람은 자연을 알고 싶어하는 본능적 지식욕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이 지식욕을 맨 먼저 가장 강하게 자극한 것이 우주였다. 혈거시대, 인류가 아직 집을 짓지 못하고 자연 또는 인공의 동굴 속에서 살던 선사시대의 원시인이 산속에서 밤하늘을 쳐다보는 광경을 상상해보자.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 초인간적인 힘에 대한 공포였을지도 모른다. 우주의 신비가 원시인의 마음을 자극한 것처럼 현대인의 지식욕도 자극한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공포가 아니다. 그것은 끝없어 보이는 거대함이다. 그리고 우주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하는 의문이다. 이 의문에 대해서 처음으로 현대 물리학의 입장에서 답을 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다. 그는 이 초거대의 우주 공간을 어떻다고 생각했을까? 옛날 사람이 땅의 끝에 있다고 생각한 것은 좁은 땅 위에서 얻은 경험적 지식으로 땅 전체의 구조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주의 끝을 생각한다는 것도 먼저 얘기한 것처럼 이것과 마찬가지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된다. 옛날 사람이 평면으로밖에 생각 못한 땅은 뜻밖에도 휜 면, 즉 구면이었다. 구면은 넓이는 유한하지만 끝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 공간도 휘었고 그 넓이는 유한하지만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이런 기묘한 우주 공간을 생각한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하는 의문에 답했다. 구면인 지구의 표면도 그 일부만 보면 평면처럼 보인다. 평면이란 수학적으로 말하면 직선을 그릴 수 있는 면이다. 그러나 지구의 모양을 알게 되자 지구의 면에는 직선을 그릴 수 없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은 직선을 그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지구의 면과 같이 우주의 극히 일부의 공간을 관찰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뿐
우주 공간 전체는 직선을 그릴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런 생각에 바탕을 두고 아인슈타인은 면의 평평한 면과 휜 면이 있듯이 공간에도 평평한 공간과 휜 공간이 있고 우리 경험의 범위에서는 우주는 평평한 공간인 것 같지만 우주 전체로 보면 휜 공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럼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넓이는 유한하지만 끝이 없는 공간은 어떻게 휘었을까? 단번에 어떻게 휘었는지를 이해하기란 매우 곤란하다. 먼저 면에 대해 생각해보자. 마이너스로 휜 면은 말 안장 모양을 한 면. 면은 크게 나눠서 평면과 곡면이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곡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휘어져 있다. 그러나 수학자는 평면을 포함하여 모든 면을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면의 모양이나 면에 휘어진 겉보기 모양에 따른 분류는 아니다. 겉보기에 어떤 모양으로 휘었든 상관없다. 지금 면 위에 원을 그려본다. 그러면 초보 수학에서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평면 위에 그려진 원의 면적은 그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진다. 곡면 위에 원을 그리면 그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즉, 원의 넓이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는 것보다 더 커지거나 또는 그 반대로 작아진다. 수학자는 앞의 경우는 마이너스로 휜 면, 나중 것은 플러스로 휜 면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평면은 0으로 휘어 있다. 우리는 평면 위를 한없이 곧게 나가면 무한히 먼 곳으로 가버리고 다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수학자는 마이너스인 면도 이것과 같은 성질이 있는 것을 증명했다. 즉, 이 면들은 무한히 퍼진 면이다. 그럼 마이너스로 휜 면이란 어떤 면일까? 그 좋은 예는 말의 안장과 같은 모양을 한 면이다. 이것은 말 안장 표면이라 불린다. 말의 안장이나 자전거 안장의 표면은 그 면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플러스인 면은 앞의 두 면과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 플러스로 휜 면의 가장 좋은 예는 구면이다. 구면상을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다시 원래 출발점으로 되돌아온다. 한 방향으로 나가서 다시 출발점에 되돌아오는 면은 넓이가 유한인데도 그 끝이 없다는 성질을 가진 면이다. 앞의 두 종류의 면은 넓이가 유한이면 그 끝이 있다. 면에 이렇게 종류가 있다면 공간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지 않을까? 수학자는 면을 세 종류로 구별하는 생각을 공간에도 적용하여 세 종류의 공간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곡면이 0, 플러스, 마이너스인 공간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주 공간은 0으로 휜 공간에 해당한다.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우주 공간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피가 유한하고 또한 끝이 없는 기묘한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성질은 면에서 보면 플러스의 곡면을 가진 면이다. 곡면에서 말하면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우주 공간은 수학적으로는 플러스의 곡면을 가진 공간일 것이다. 휘어진 공간은 보이지 않는다. 우주가 플러스로 휘어진 공간이고 면으로는 구면과 같은 것이라 하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공과 같은 구체 안의 공간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즉, 우주 공간의 모양이 구체라고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구체는 구면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서 그 공간이 휘었다고는 단정하지 못한다. 공간이 휘었는가 안 휘었는가는 모양의 문제가 아니고 그 성질의 문제이다. 면인 경우에도 그 면이 휘었는가 안 휘었는가의 여부는 그 면이 삼각형인가 사각형인가 원형인가 따위와 관계없이 정할 수 있었던 점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플러스로 휜 공간과 구면으로 둘러싸인 공간의 성질을 비교해보자. 플러스로 휜 공간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넓이는 유한하지만 끝이 없는 공간이다. 그런데 만약 우주가 구면으로 둘러싸인 공간이라고 하면 넓이가 유한한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끝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주가 플러스의 곡면이라 해도 그 모양이 구체라는 뜻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플러스로 휜 우주는 어떤 모양으로 휘었을까?
우리에게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공간의 차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수학에서는 선도, 면도, 공간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얘기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면과 공간을 구별해왔지만 수학적 표현을 빌리면 선은 1차원 공간, 면은 2차원 공간이며 우리가 보통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3차원 공간이다. 1차원 공간에는 길이밖에 없다. 2차원은 면이므로 길이와 너비의 두 방향이 있다. 3차원에는 길이와 너비와 높이라는 세 가지 방향이 있다. 1차원 공간에서 한 점에 직교할 수 있는 직선의 최대 수는 2이다. 3차원 공간에서는 3이다. 2차원 공간에 사는 사람을 상상해보자. 그에게는 높이가 없다. 그러므로 만약 그가 가진 2차원 공간이 구면이었다고 해도 그는 공면의 면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휘어진 모양이 어떤지 설명할 수 없다. 단지 그 공면의 성질은 원의 넓이를 계산함으로써 수학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만약 그가 구면의 공면을 볼 수 있다면, 즉 구면의 모양을 알 수 있었다면 그는 높이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3차원의 사람이 된 것이다. 이 얘기는 자신이 살고 있는 차원의 공간의 공면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차원이 낮은 공간의 곡선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3차원 공간의 공면에 대해서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는 3차원 공간의 공면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를 상상할 수 없다. 3차원 공간의 공면이 어떤 모양인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4차원 공간의 사람이어야 한다. 4차원 공간이란 길이, 너비 및 높이 외에 다른 한 방향을 갖는 공간이다. 즉, 한 점에서 직교하는 4개의 직선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다. 앞을 보고 있는데도 자기 뒷머리가 보이는 이상한 공간. 휜 3차원 공간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먼저처럼 면의 성질과 비교하면서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공면 위에는 직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억지로 직선을 그리면 면 밖으로 나가버린다. 즉, 2차원 공간부터 3차원 공간으로 밀려나간다. 그러므로 휜 공간 안에는 직선이 존재하지 못한다. 구면 위에 면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디까지든 한 방향으로 나가면 지구 일주 여행이 그랬듯이 언젠가는 출발점에 되돌아온다. 마찬가지로 플러스로 휜 우주 공간을 한 방향으로만 나가면 언젠가는 출발점에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매우 기묘한 일을 상상할 수 있다. 만약 우주의 끝을 보려고 한없이 먼 곳이 보이는 만원경을 만들었다고 하자. 그것으로 하늘의 임의의 방향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의 뒷머리가 보인다. 휜 공간에서는 빛조차도 직진하지 못하고 출발점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만약 직진한다면 휜 공간 안에 직선이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휜 공간의 성립에 모순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휜 공간이 아니다. 만일 플러스로 휜 공간 안을 억지로 직진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 반드시 이런 의문을 가질 것이다. 먼저 휜면인 구면을 생각해보자. 구면에서 직진한다는 것은 면의 접선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면에서 떠나서 밖으로 나가버린다. 이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2차원의 공간에서 3차원의 공간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 보기에서 유추하면 휜 3차원 공간인 우주를 억지로 직진하면 4차원 공간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나 TV나 영화의 스크린에 비친 사람이 스크린 면에서 3차원 공간으로 나올 수는 없는 것처럼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는 4차원 공간으로 들어갈 수 없다. 만일 4차원 공간이 실제한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없다. 그러나 수학에서는 4차원 공간만 아니라 5차원 공간이나 무한대 차원 공간까지 생각할 수 있다. 수학은 어떤 가정 위에 세워진 하나의 논리 체계이기 때문이다. 가정을 바꿈으로써 여러 가지 수학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여러 가지 공간도 만들 수 있다. 인간의 발명품인 공간과
자연에 실제하는 공간은 원래 서로 관계가 있지만 수학에서 4차원 공간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자연에 4차원 공간이 실제한다는 보장은 없다. 마찬가지로 수학에서 휜 공간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실제 우주 공간이 휘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아인슈타인의 우주론에서 말한 것처럼 과연 우주 공간이 플러스로 휘었는지 어떤지는 우주를 실제로 관측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그럼 실제로 관측한 결과는 어땠을까? 또 어떻게 관측했을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의 구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은 우주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겠다. 은하계가 1회전 하는데 2억 년이 걸린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항성과 행성으로 나눌 수 있다. 항성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고 있다. 행성은 지구처럼 항성의 주위를 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태양과 비교적 가까운 항성과 태양의 행성뿐이다. 이웃 항성과 항성의 거리는 몇 광년이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항성은 약 4광년의 거리에 있다. 태양에는 행성이 8개 있다. 태양에 가까운 것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다. 그리고 태양에서 제일 바깥쪽의 해왕성까지의 거리는 약 45억 5천만 킬로미터이다. 그럼 태양 이외의 항성에도 행성이 따를까? 비교적 많은 항성이 행성을 갖고 있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태양과 가장 가까운 항성까지의 거리라도 4광년이므로 그 항성이 갖고 있는 행성을 지구에서 볼 수는 없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은 태양의 행성 외에는 모두 은하계라 부르는 항성의 큰 집단의 일부분이다. 이 책에서는 다음부터 이 항성들을 단순히 별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은하계의 모양은 은하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면 엷은 원반 모양이다. 그러므로 은하계는 옆에서 보면 띠 모양으로 별이 밀집해 있다. 우리가 은하수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원반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으로 그 두께는 약 3천에서 5천 광년이라고 알려져 있다. 원반의 중심 부분에는 별이 밀집되어 있고 주위로 갈수록 엷다. 원반상의 은하계를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중심을 둘러싼 별이 나선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태양은 그 나선 모양의 끝쪽에 위치하고 있다. 왜 나선상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은하계 전체가 중심 부분일수록 빠른 회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둘레는 빨리 회전하는 중심 부분에 끌려서 돌고 전체가 나선상으로 되어 있다. 은하계 전체가 1회전 하는 데는 약 2억 년의 시간이 걸린다. 은하계의 구조는 종래의 망원경으로 관측해서는 잘 알 수 없었지만 전파 망원경이 발달하여 차츰 밝혀졌다. 우주 전체의 별은 1조의 1000억 배. 은하계 밖의 우주 공간에는 무엇이 있을까? 천문학자가 은하계 밖까지 살피기 시작한 것은 몇십 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관측 결과 우주의 구조에 대해 뜻밖의 중대한 단서를 발견하였다. 은하계 밖의 광대한 우주 공간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하계와 같은 종류의 별의 집단이 산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섬우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발견은 미국의 천문학자 허블의 공적으로 그는 캘리포니아의 윌슨산 천문대에서 이를 관측하였다. 1924년 종전까지 성운이라고 불렸고 가스 덩어리라고 믿어왔던 것이 실은 별의 대집단인 것을 사진으로 증명하였다. 그 후 그의 연구로 우주에서 성운의 분포에 대해서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되었다. 비교적 은하계에 가까운 우주 공간에서는 성운은 거의 같은 밀도로 분포해 있으며 성운 사이의 평균 거리는 약 200만 광년이다. 성운의 수는 세계 최대의 만원경으로 보이는 범위 안에만 약 1조 개나 산재해 있다. 그중 한 성운은 은하계와 마찬가지로 1000억 개쯤의 별의 집단이므로 우주 전체의 별의 수는 1조의 1000억 배보다 많다는 것이다. 정말 아찔하게 큰 수이다. 이 성운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우주 공간이 휘었는지 어떤지를 실측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한 기하학은
공면이 0인 평면 위 및 공간에 그린 원형의 기하학이다. 이 기하학을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한다. 여기에 대해 공면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인 경우인 기하학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유클리드 기하학의 정리가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평면 위에서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지만 다른 면 위에서는 비례하지 않는다. 그 관계는 다음과 같다. 평면 0의 면인 경우 반지름의 제곱의 비례, 구면 플러스 면인 경우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보다 작다. 말한장 형면 마이너스 면인 경우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보다 크다. 그런데 공간의 구면을 그리고 그 면으로 둘러싸인 구의 부피를 측정해 보면 면의 경우 다음과 같다. 공면이 0인 공간의 경우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 플러스로 휜 공간인 경우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것보다 작다. 마이너스로 휜 공간인 경우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것보다 크다.